상속세 같은 경우는 집 한 채 있으면요, 예전에 비해 다르게 지금 뭐 30% 구간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면 그게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한 3억 정도 나와요. 그러면 이제 3억이란 감이 없을 수도 있는데, 내 인생에서 3억 원의 돈을 써본 적이 거의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무서운 세금이라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15억에 받았어요. 근데 미래 20억에 팔아요. 5억에 대한 양도세가 한 1억 8천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가격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감정평가를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한 20% 정도 조율되거든요. 예. 극단적으로 얘를 20억 원까지 끌어올렸다고 해볼게요. 그럼 미래 20억에 팔면 양도세 0원인데 상속세도 어차피 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제에 남은 물을 좀 잘 써라.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돈벌이 고은선입니다. 예전에는 이 상속세 고민하는 분들은 정말 돈이 많은 분들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 서울에 웬만한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걱정을 해야 할 정도로 이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자산 가치는 올라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부가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내놓았는데요.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상속세 전문가 이장원 세무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 정부가 상속세 개편안을 내놓게 됐는데, 우선 어떤 내용인지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왜 바뀌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속세랑 증여세 둘 다 적용되는 개정안부터 말씀을 드려보면은 예. 세율이랑 과세표준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용어가 어려우니까 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과세표준이란 것에 세율을 곱해서 이제 세금을 매겨요. 예. 과세표준 어떻게 구하느냐? 상속세를 얘기를 들면 항상 저는 이제 이거 보시는 분들한테 그 얘기를 말씀드려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 경기에 만약 집 한 채가 있다. 예. 아버지가 있거나 내가 있거나 그러면 상속세를 한번 지금 짧게나마 계산 한번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갖고 있던 재산 다 더해 보십시오. 다 더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다 뭐 현금성 자산, 주식 이런 거 다 더해보고, 예. 그 다음에 10년 내 자녀에게 줬던, 뭐 배우자에게 줬던 증여한 내역이나, 그 다음에 5년 내 상속인 이외의자, 말 그대로 뭐 사위, 며느리, 손주, 예. 형제가 대표적이에요. 그분들 거 좀 더하시고 다 합계를 내보시면 그게 상속 재산. 여기서 이제 상속 채무를 뺍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를 누군가에게 임대 주고 있다. 예. 보증금 빼시고 결국 갚아야 될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은행에 근저 담고 있으면 빼시고, 뭐 신용대출 있으면 빼시고, 그리고 나오는 금액에서 지금 2024년도는 이제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까지 실제 받은 금액하고 법정 상속 뭐 이런 걸로 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나오는 금액이 과세표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세금을 매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예. 과세표준 가장 낮은 구간이 1억 원의 10%였어요. 그 다음부터는 5억 원까지 20%, 이렇게 계단식으로 10, 20, 30, 40, 50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부담이 큽니다. 이제 상속세 같은 경우는 집 한 채 있으면요, 예전에 비해 다르게 지금 뭐 30% 구간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면 그게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한 3억 정도 나와요. 그러면 이제 3억이란 감이 없을 수도 있는데, 내 인생에서 3억 원의 돈을 써본 적이 거의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무서운 세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10%의 구간이 1억 원이 2억 원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은 물가가 그래도 97년 대비 2배가 올랐고, 네. 일반적인 자산인 주택 가격이 97년 대비 뭐 전국은 2.2%, 수도권은 2.8배 상승했기 때문에 이걸 좀 반영하겠다. 근데 이제 보도자료에 왜 97년이라고 나오냐면요, 97년 이후에 개정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오래됐나요? 그만큼 이 물가 상승이 반영이 안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하겠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가 가장 낮은 구간이 뭐 고작 이게 1억 원이 2억 원이 됐는데, 그러면 뭐 10% 구간이니까 세금 1,000만 원이 줄어들겠네,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가장 많은 실무에서 적용받는 분들은 사실은 신혼부부세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뭐 전세자금 좀 받고, 네, 주택 산다고 했을 때 주택 살 때 자금 좀 받고 이런 식인데, 그게 요즘은 이제 주택 취득자금 소명이나 뭐 전월세 신고 같은 게 있으니까, 너 이 돈 어디서 났어? 너가 5년간 번 소득이 다 빼니까 한 1억, 뭐 배우자도 1억이야. 근데 너가 지금 4억 원짜리 집을 어떻게 샀어? 뭐 이런 소매이거든요. 네. 양가에서 받은 거죠, 사실은.
근데 그런 조사가 너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봐주자라고 해가지고 좀 만든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개정은 좀 시끌시끌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부자 감세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가장 높은 세율의 구간이 30억 원 과세표준 넘어가면 50% 세율이었어요. 근데 그걸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걸 없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낮아졌죠. 왜냐하면 10억 원 초과되면 40%인 세율로 바뀌었는데 사실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대기업 총수분들 돌아가시면 상속세가 막 60%다 그런 이제 기사를 한 번씩 보셨는데 네. 그게 뭐냐면 50%에서 최대 주주 같은 경우는 할증을 해요 또. 그래서 50%에 20%를 더 거부합니다. 1.2를 곱해서 60%가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세제 개편안에 이 최대 주주의 보유주식 할증 평가도 폐지를 하겠다. 그러면 기존에 뭐 예를 들어서 대기업 총수는 60%를 냈었는데 이게 이제 40%로 줄어드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런 분들은 상속 재산이 조 단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20%가 줄어들면 2천억이 줄어든다. 뭐 이를 볼 수도 있죠. 어찌 보면은.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변화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이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될 거냐. 그런 여파들 지금 계속 논의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개편안은 이제 자녀 공제. 자녀 공제를 이제 기존에 5천만 원에서 5억 원 늘려주겠다. 근데 이 자녀 공제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 이렇게 생각들 하세요. 그러면 증여할 때 5천만 원 줄 수 있었으니까 그 돈이 늘어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상속세에서도 자녀 공제가 있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저도 이게 딱 눈에 띄었던 게 자녀 공제가 5천만 원에서 5억으로 이 10배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세부담이 얼마나 이제 줄어들게 되는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기존에 아까 계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기존에 일괄공제 5억 원을 뺐었어요. 예. 근데 다 일괄공제만 사실 적용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게 두 덩어리 중에서 큰 걸로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예. 근데 대부분이 일괄공제 5억 원이 더 높았어요. 그러면 다른 덩어리는 뭡니까? 라고 하시는데 이게 기초공제 2억 원에 4가지의 공제, 그 밖에 인적공제를 더해가지고 이게 5억 원보다 높아? 그럼 이거 적용해 라고 해줬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자녀공제가 1인당 5천만 원, 그 다음에 미성년자가 1인당 1,000만 원 고박이 19세 될 때까지 연수 곱해주고 그 다음에 뭐 연로자, 그 다음에 장애인 뭐 이런 것들 공제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상 실무에서 이걸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이신 분들 많지 않아요. 상속인 중에. 네. 그리고 자녀가 이거 1인당 5천만 원에서 이 5억 원을 넘으려면요. 자녀가 7분 있어야 돼요. 그래야 7호 35에서 3억 5천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상속세 뭐 상담이나 이런 것들 돌아가신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무료로 상담을 꼭 해드려요. 근데 자녀가 7분 넘어가는 경우는 100건에 한 건 정도? 물론 이제 예전에는 많이 다산을 하셨잖아요. 근데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5억 원으로 10배나 증가되니까 엄청 얘기가 달라졌죠. 왜냐하면 자녀 한 명만 있어도 그러면은 기초공제 2억 원 플러스 5억 원이니까 네. 7억 원이 되니까 일괄공제보다는 압도적으로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 주신 대로 간단하게 그냥 얼마나 줄어들까라고 보시면 기존의 패턴으로 상속재산 한 25억 있다. 예. 좀 높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분들이 상속세 고민을 하니까 그렇죠. 그럼 4억 4천만 원 정도 기존 패턴이면 돼요. 지금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하고 뭐 배우자 공제 5억 적용하면 근데 이게 자녀가 한 명 있다 그러면 우선 3억 5천으로 줄어듭니다. 공제액수가 올라가니까. 네. 그다음에 자녀가 2명이다 그러면은 1억 7천만 원으로 줄어들어서 세금이 2억 7천이나 줄어들어요. 그렇게 많이 줄어들어요. 네. 그리고 세 자녀면은 이제 4억 원이 줄어들어요. 4천만 원만 내면 됩니다. 와. 기존에 4억 4천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효과가 드라마틱한 거죠. 그렇군요. 네,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몇 살에 많이 돌아가시지? 그 통계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60대 이상이 90%가 넘습니다. 그 70대 이상도 78%나 돼요. 요즘 건강하게 지내다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80대 이상도 55%나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자녀를 낳을 때쯤에 합계 출산율이 얼마나 됐을까? 그거를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1970년도부터 1983년도까지 합계 출산율 계산을 아주 단순한 셈법으로 그냥 합계를 내봤거든요. 70년도에는 4.5명 막 이렇게 나셨어요. 그리고 83년도에 딱 2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합계 딱 출산율 하니까 3.27명 나와요. 그러면 그냥 3명이라고 하면은 기존에 일괄공제 5억 원이었는데 이제 이 공제액수가 3 곱하기 5 플러스 2니까 17억 원. 그럼 공제액수가 12억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진짜 지금 실무적에서 상속세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자녀분들이 평균 3명이에요. 그러면은 상속세 신고하는 인원수가 얼마나 줄어들까? 이것도 계산을 간단히 해봤는데 작년 기준으로 상속세 한 18,000명 신고했거든요. 그러니까 과세표준 1억 원 이하가 그 1,000만 원밖에 안 내는 그 구간이 3,200명 정도 돼요. 이게 17%. 그다음에 3억 원이 41%, 5억 원이 55%, 10억 원이 75%. 그러니까 75%면 14,000명 정도 신고 안 해도 돼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말했던 대로 정부가 원하는 집 한 채 있다고 상속세 내면 좀 그렇지 않냐라는 것에 대한 목적 달성이 좀 될 수도 있겠다.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은 가장 큰 상속 공제가 이 배우자 공제라고 네, 알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 배우자하고 재산을 나누는 걸 좀 기피하는 쪽으로 변화가 될 것 같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실무적으로 그게 약간 우려가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지금 공제는 상속세 이제 닥치면은 대부분 이제 줄이려고 하는 게 예. 일괄공제 5억 원은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배우자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배우자 공제가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이제 법정 상속 지분과 본인이 실제 받은 금액에서 뭐 이렇게 비교를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맥스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줘도 뭐 우리 집안은 엄마 계산해봤는데 15억 원이 최고야, 뭐 20억 원이 최고야. 이러게 되면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요. 20억 원 풀로 우선 받으셔라. 근데 왜 그래야 되냐? 상속세 차이가 4, 5억 원이다. 근데 그게 낼 돈이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대부분의 상속은 부동산 상속이에요. 그렇죠. 부동산 상속이 70%가 넘어가요. 가장 일반적인 상속은 집 한 채 받고 현금 2, 3천만 원 있다 돌아가세요. 가끔 보험, 종신보험 하나 정도 있고. 근데 이 부동산이 예전에는 3억, 5억이었는데 이 부동산이 지금 20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금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낼 돈이 있느냐? 취득세도 못 내요. 상속세 계산했더니 4억, 5억.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낼 돈 있으세요? 없죠. 그러면 이제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는 거예요. 받아서 우선 줄이자. 원래 뭐 예를 들어서 7억인데 배우자 상속공제 이렇게 최고로 받으면 3억이래. 4억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3억으로 하고 나서 그다음에 나머지 세금을 어머님이 최대한 내세요. 왜냐면 어머니가 또 곧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어머님 재산을 또 최대한 낮춰놔야 추후에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를 줄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자녀분들이 배우자에게 지분을 줬던 거예요. 물론 이제 선의로 어머니 가져가세요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어머니 주는 거 좋다. 효도 사상이고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그때 배우자 상속공제라는 게 없기 때문에 상속세가 몇 억 나온다는 말씀드리면 이제 놀라죠. 이래나 저래나 똑같네. 뭐 상속은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와 그거 생각하면 또 끔찍하네 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자녀 공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5억이었는데 이제 17억으로 늘어난다? 그러면 어머니한테 많이 줄 요인이 이제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영향으로 좀 표현을 한 건데 배우자분에게 좀 줄 요량이 좀 줄어들겠다. 네. 배우자분들이 가끔 또 한편은 두려워하세요. 왜냐면 약간 경제적 기반이 있어야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약간 긍정적으로 반대쪽으로 표현을 하면 이게 사회적으로 재투자나 재생산, 재분배의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자녀에게 줘서 그 돈을 좀 써라 이거니까. 예. 한편으로 또 좋은 의미일 수도 있다. 그렇군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이제 부담이 좀 줄어들 것 같은데 어지간하면 말씀해주신 대로 상속세 그 생각은 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던 게 그래도 요 정도는 알아뒀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도너리에서 이런 컨텐츠를 하고 있는 게 이쯤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끝까지 좀 봐라. 왜냐면 돌아가신 날에 예를 들어서 10억 있었다 가정을 할게요. 근데 내가 배우자랑 자녀나 막 있어가지고 공제액수가 막 20억이다. 그럼 지금 벌써 뭐 엄청나게 공제액수 남아 돌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 세무사를 만날 필요도 없다. 상속세 어차피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두 가지만 체크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첫 번째로는 혹시 기존에 10년간 내가 증여를 받은 게 있는가를 따져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돌아가시면 이분이 10년간 상속인에게 증여한 거랑 5년간 상속인 이외의자에게 증여를 한 걸 전부 다 합쳐서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돌아가실 때는 40억이었는데 예. 알고 봤더니 10년간 140억을 준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분은 180억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돼요. 그렇군요. 네, 이 제도를 이제 많이 모르시니까 이걸 좀 꼭 알아두셔라.
근데 그럼 난 받은 적 없다, 나 그런 거 없다라고 하시는데 다 뒤져보면 막 8년 전에 뭐 전세자금 2억 받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이 공제액수를 넘어가거나 아니면 상속세 추가로 내는 게 아니라 그 당시 근데 왜 증여세 안 내셨어요? 증여세는 내셔야죠. 그러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극단적으로 이제 막 9년 11개월 28일 전에 증여한 거 걸린 적도 있었어요. 어쨌든 3일을 더 건강히 지내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근데 그때 증여하셨던 게 한 3억 정도인데 그 당시 안 냈던 증여세, 가산세 2개 붙고 그러니까요. 상속세 붙고 하면은 그분이 한 3억 2천 냈어요. 그러니까 1억에 이슈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냐면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주택임대가 이게 많은데 예. 주택임대 소득 신고를 안 한 거예요, 그동안은. 그거 한 번에 또 추징을 할 수 있죠.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10년간의 계좌 내역이나 그동안에 뭐 성실하게 소득세 신고를 했는지 이런 여부들을 꼭 살펴보셔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추정상속재산이라고 있어요. 말이 어려운데 간단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1년 내 2억 원, 2년 내 5억 원에 갑자기 인출 금액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소명을 못하면 그것도 상속재산에 얹어집니다. 근데 그거의 증빙을 납세자가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식입니다. 아나운서님도 마찬가지지만 지난달에 아버님이 돈 얼마 썼는지 모르잖아요. 어디다 썼는지 모르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 있네요. 미칠 노릇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속세에 대한 하나의 제도. 왜냐하면 상속세는 신고를 안 하시더라도 조사를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상속세는 결정세목이라 그래서 말 그대로 국세청에서 결정을 내려줘야 돼요. 오케이, 이러게 하겠다. 결정이 내려져야지만 끝나는 건데 조사를 대부분 10주 정도 하거든요. 근데 나는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신고도 안 했고 조사도 안 했다. 그건 재산가액이 너무 낮으셔서 자체 조사로 끝난 거일 뿐이에요. 근데 금액이 좀 이 공제액수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리스트업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덩어리가 그거예요. 이 상속세 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본인의 미래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는 끝이에요. 엑시트가 됐겠죠. 근데 이제 받는 자녀 입장에서는 스타트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난 주택이 없었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자산 관리나 뭐 공부를 하나도 안 했었다고 하더라도 이젠 공부를 하셔야죠. 왜냐하면 이걸 받고 나서 미래에 내가 팔 때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20억 원까지 공제인데 아직 물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이 이 정도 남아있어요. 근데 지금 10억 공제를 썼어요. 10억 공제 썼는데 5억이나 남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 상속세 신고 기한 시점에 안 써버리면 다시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미래에 이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15억에 받았어요. 근데 미래에 20억에 팔아요. 5억에 대한 양도세가 한 1억 8천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가격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감정평가를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한 20% 정도 조율되거든요. 극단적으로 얘를 20억 원까지 끌어올렸다고 해볼게요. 그럼 미래 20억에 팔면 양도세 0원인데 상속세도 어차피 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제에 남은 물을 좀 잘 써라.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한 분의 인생이 정리되는 그 시점이잖아요. 그때는 귀찮다고 할 게 아니라 이게 나에게 엄청나게 큰 변화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르던 부분도 이래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또 상속과 함께 고민해야 하는 이 증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정부 계획대로면 상속 공제가 커지기는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 증여 공제는 수십 년 전 기준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말이죠. 아쉽지만 이 현행 제도 안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거 똑같은 컨텐츠 이제 저의 이제 채널에도 올렸죠. 유사하게 이제 해석을 해서 올렸었는데 댓글 중에 그 말이 좀 와닿았어요. 아니 그러면 나 부모 죽을 때까지 기다리란 말이냐. 어찌 보면 이거는 상속을 기다리란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는 지금 자기가 필요한 시점에 돈을 받아야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부모 입장에서도 필요한 시점에 줘야 되는데 필요한 시점에 줄 수 있는 건 살아생전이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갑자기 막 죽음을 막 만들 수는 없고 진짜 그건 너무 끔찍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증여 부분도 좀 변경시켜줘야 되지 않냐. 그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 상당히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찾아오는 증여하시는 분들이 사실 3개 정도의 카테고리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상속세를 미리미리 줄이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증여하고 나서 10년이 지나야 초기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증여세 10%로 냈는데 10년 이내에 돌아가시면 상속세 때 50%면 너희 차이인 40% 더 내. 이게 상속세 제도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주구장창 말했던 게 태어나자마자 줘라 막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사실 태어나자마자 돈 어떻게 줘요? 30대가 돈이 어디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조부모가 줘야 되거든요. 대한민국은 60대 이상 분들이 자산을 40% 이상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분들이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미리미리 줘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 미리미리 주라고 한 내용이 누군가에게는 이제 이 메시지, 지금 공제액수 늘어났잖아요. 상속세 줄일 필요가 없네. 왜 미리미리 줘? 라고 갈 수도 있겠다. 예, 이게 첫 번째 생각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는 사람이 증여자잖아요. 증여자가 자기 세금을 줄이려고 수중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택 관련된 세금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종합부동산세가 3주택자 이상이고 과세표준 12억 넘어가면 세율이 2배 이상 늘어난 중과세율을 받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 참에 그냥 주택수 하나를 줄일까? 자녀 보고 이거 알아서 하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증여를 한다거나, 예. 아니면 뭐 주택이 3개인데 주택 하나 팔고 하나를 증여를 하고 나머지 하나를 뭐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받으면, 비과세를 안 받았을 때와 세금차가 뭐 3억 5억이 난다 그러면 이건 하나 빨리 주고 이거 팔아버려야겠다, 뭐 이런 비과세 전략을 활용하겠다는 그런 방식인 분들이 사실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 이게 사실은 중과세율이 셌었던 문재인 정권 때는 이게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상 뭐 부담이 엄청 크지 않아서 이 증여도 많지 않는 상황이고요. 근데 세 번째는 저는 이게 이제 좀 가장 필요한 시점이다. 말 그대로 자녀에게 필요한 마중물 마련을 해주자. 그러니까 자녀는 지금 마중물이 진짜 필요하다고 저는 느껴져요. 저도 30대니까. 지금 저보다 동생인 친구들 보면은 취업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사업을 해보고 싶어요. 마중물이 있어야 사업을 하지. 뭐 돈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니에요. 요즘 창업자금 기본 자체가 너무 올라갔잖아요. 물가가 올라가니까 1억 갖고 뭐를 한다. 야, 1억은 그냥 유지 비용이야. 막 거의 이런 얘기를 하면 그쪽 입장에서 이제 가슴이 덜컥덜컥 하는 거예요. 막 사업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근데 그거 주면은 증여세가 막 이래 높아지니까.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맞춰서는 사실은 조금 증여 공제도 좀 늘려주면 좋지 않으실까, 그 얘기가 들어요. 왜냐면 최근에 공제 제도가 바뀌긴 했잖아요. 사실 네. 뭐 다음 질문이긴 한데 예. 결혼이나 출산을 하게 되면 1억 원 공제를 늘려주긴 했는데 이거를 왜 그거에만 국한해서 주느냐. 사실은 내가 먼저 취업이나 안정이 돼야 결혼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뭐 마중물의 역할로 미리미리 이렇게 증여를 해주는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혼인 출산 증여 공제를 적용하면 또 1억까지는 이 증여세가 없는 것으로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 혼인 출산 증여 공제를 최대한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제도가 결혼하기 전 2년, 후 2년, 아니면 출산하고 나서 2년 이내에 증여받은 분들에게는 1억 원까지 추가로 더 해주겠다. 원래 10년간 5천만 원 성인자녀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외에 1억 원 더. 그래서 신랑 1억 5천, 신부 1억 5천. 그래서 3억이에요. 그래서 이 제도가 생겨서 이게 과연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생각보다 문의는 별로 없어요. 이게 유의미하지 않다고 느끼시는 것 같기도 해요. 뭐 1억 더 줄 수 있지. 오히려 이 제도는 제 개인적 생각에는 과세관청이 더 필요한 제도일 수도 있다. 왜냐면은 그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신혼부부가 취득자금 소명이나 전월세 신고로 세무조사가 제일 많이 와요. 너가 그동안에 5년간 번 게 고작 이 정도인데 이 정도의 금액에 주택을 살 수가 있었어? 그 돈 어디서 났는데? 뭐겠어요. 죄다 부모님이 줬죠. 근데 그거에 대한 조사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사실 과세관청도 하고 싶지 않은데 그게 막 조사 리스트업이 다 되니까 조사하고 민원 발생하고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하려고 이 공제가 생긴 것 같아요. 내가 결혼을 7년 전에 했고 첫째를 6년 전에 낳았고 둘째를 4년 전에 낳았어요. 결혼 출산 공제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미 기간이 다 지나버렸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분들은 이거를 하기 위해서 막 결혼을 무조건 하라는 거냐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좀 안타깝죠 사실. 그러면 이걸 좀 활용하실 수 있는 건 결혼 전에 2년 이내에도 받을 수 있으니까 받고 나서 무엇을 한다 그러면 잘 활용을 하면 좋겠다. 무조건 결혼 자금에 쓰진 않아도 돼요. 이걸로 투자를 하겠다. 그 대신 결혼 안 하시면 안 돼요. 2년 이내에 무조건 해야 돼요. 안 한다 그럼 다시 돌려주면 됩니다. 아, 네. 만약에 내가 엄청난 투자자다. 예. 나는 신의 손이다 해서 이제 1억 원 넣고 2년 이내에 막 이거 100배를 불릴 수 있다 하면 다시 1억 원 돌려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시 1억 원을 반환해야 되니까. 그러면 증여세를 물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제 부동산으로 증여를 해주시는 분 많고 또 증여 받는 분 많을 텐데 증여 받았을 때 곧바로 처분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증여해주신 분이
최초로 취득할 때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2월과세라고 네. 부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집값이 계속 올랐다면 세부담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이 2월과세를 피해서 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우선은 이게 부동산을 증여받고 바로 파시는 분은 진짜로 이런 영상을 하나도 안 보신 분들이 정말 끔찍한 제발 그러시면 안 된다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2월과세라는 제도는 결국은 이제 꼼수를 좀 막겠다라는 제도로 생겼었어요. 예전에는 5년이었는데 제도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이게 부모 자식 간에도 많이 쓰긴 하지만 사실 부부 간에 제일 많이 써요. 왜냐면 부모 자식 간에는 5천만 원밖에 못 주잖아요. 증여를. 부동산이 고액이기 때문에 저도 증여세를 많이 내니까 안 하거든요. 그래서 부부간으로 좀 설정을 바꿔볼게요. 예전에 1억 원이었어요. 배우자 간에는 왜냐면 10년간 증여를 6억 원까지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낫죠. 그러면 지금 6억 원이 됐어요. 그래서 배우자에게 증여를 해요. 아내에게 증여를 하면 10년간 6억 원이니까 증여세를 안 내요. 대신 증여 취득세를 내야 되겠죠. 그리고 배우자가 바로 6억 원에 팔아요. 그러면 이거 너무 나이스하잖아요. 증여세도 0원, 양도소득세도 0원, 6억 원이니까. 근데 이게 너무 꼼수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무조건적인 꼼수일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면 이게 증여를 활용해서 한 건데 어찌 되었던. 근데 이제 이거를 만약에 받고 나서 10년 이내에 팔아버리면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합니다. 이 판금액과 증여받았던 금액 계산, 이걸로 계산한 거 첫 번째 하나. 근데 지금 0원이죠 이거는. 근데 두 번째 계산은 뭐냐면 6억 원에 팔았지만 예전에 증여자 남편이 취득했었던 가액 1억 원, 차액인 5억 원으로 양도세 계산한 거. 두 번째 거 1번과 2번을 비교를 해서 더 큰 걸로 세금 내. 이게 2월과세예요. 그래서 결국은 10년이나 지나야 돼요. 이게 예전에 그리고 이게 5년이었어요. 최근에 또 10년을 바뀌었거든요. 사실은 호흡이 너무 길어졌어요. 10년 있다가 이 부동산 가격이 뭐 더 올라갈지 더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취득가액을 살짝 높인 것 정도에 대한 효과만 볼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거를 좀 그나마 활용한다고 한다면 권해드리는 건 뭐냐면, 이걸 주택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주택이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다음에 팔면은 2월과세 적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비과세만 결국은 만들어내면은 예전에 취득가액을 가지 않기 때문에 더 능동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가 이제 내가 거주자이면서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근데 2년 이상 거주는 조정 대상 지역 내 취득을 했었을 때. 결국은 주택이란 건 삶의 거주 공간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택 하나 있는데 막 사고 팔면서 돈 다 세금 매기면 안 되니까 12억 원까지는 비과세 요건 맞추면 오케이, 세금 0원, 이사 편하게 가. 그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월과세를 피하시려면은 말 그대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서 팔거나 아니면은 처음에 받을 때 부담부 증여 형태로 받으면 돼요. 좀 말이 점점 어려워지는데 어떤 걸까요? 내가 10억 원의 주택이 있는데 6억 원의 보증금이나 아니면 근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받으면 채무 6억 원은 양도를 받은 걸로 보고 순수 4억 원, 차익인 4억 원만 증여받은 걸로 보거든요. 그럼 6억 원은 증여가 아니니까 2월과세가 안 걸립니다. 4억 원에 대해서만 2월과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분산해서 계산해보면 나름 또 절세 액수가 나와요. 결국은 어떤 식으로 증여를 받았는지도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그걸 활용하셔야 돼요. 왜냐면 웬만한 주택 살 때 사실 대출을 안 받는 경우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 등기부 등본에는 증여라고만 나와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인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염려를 하고 세무사님과 말씀 나눌 때 어떤 형태였는지 꼭 그런 형태들을 다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2월과세 하니까 드는 생각이, 이번에 정부가 2월과세를 주식에도 적용을 한다고 맞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래전에 산 주식을 증여를 하게 되면 정말 세부담이 많이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주식의 경우에는 어떻게 증여를 하는 게 좋을까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이 똑같은 원리로 활용하는데요. 특히나 이제 많이 쓰시는 게 결국 해외 주식입니다. 국내 주식은 지금 아직 금투세 도입되기 전이니까 웬만한 분들은 사실은 주식, 한국 주식으로 세금 내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은 차익 생기면 바로 세금을 내야 되니까 이거를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은 거의 계속 활용하고 있었어요. 테슬라를 예전에 1억에 샀다. 근데 지금 6억이다. 배우자한테 증여하고 바로 팔면 증여 공제 때문에 0원, 그다음에 바로 파니까 차익에 대해서 내겠지만 6억에 받아서 6억에 팔 거니까 뭐 순간의 찰나의 변화는 있겠지만 세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게 이거 내년부터 도입이 될 거고 제 개인적 생각엔 이건 통과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5개월 남으셨습니다. 지금 미친 듯이 하셔야 돼요. 이거 마지막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도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증여는 이거 몇 년이냐?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이거는 1년이에요. 1년 지나고 나서 팔면은 예전 거 안 봐주겠다. 근데 주식에서 1년은 영겁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이틀도 힘든데 요즘 최근에 며칠 경향으로 봤을 때는 사이드카 나오고 했을 때 이 6억 받은 게 만약에 1년 지났는데 3억이 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세금 내고 말지. 내가 왜 그걸 이란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1년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는 1년만 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주식 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형태의 자산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다른 세금도 알아야 되지만 부동산 세금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세금의 개편 형태가 다른 자산 형태에 무조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5년이었다 10년 늘어났어요. 주식도 1년이었잖아요. 이게 늘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어요. 왜냐면 예전에 장기 보유하면 세금 빼준 게 1년하고 3년짜리 두 개가 있었어요. 1년짜리 하다가 이것도 이게 안 좋네? 3년으로 늘려야지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이 상속보다는 이 살아계실 때 증여해서 자녀에게 도움이 되시려고 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증여 시에 특히 유의해야 될 거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큰 금액을 주면 걸린다라는 걸 이제 다들 아세요. 뭐 예를 들어서 주택 산다고 막 3억, 5억 주면 요거는 거의 세무서에서 바로 연락이 오는구나. 네. 요즘은 이제 그 정도의 저변이 많이 인지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주더라도 증여가 아니라 차용증, 돈을 빌려주는 형태로 하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려요. 돈을 빌려주는 형태가 아니라 돈을 진짜 빌려주시는 거여야 돼요. 빌려주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 차용의 형태를 유지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한 2년, 3년 정도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3억을 아들한테 줬어요. 그리고 아들이 이자를 뭐 한 달에 뭐 50만 원씩 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다가 한 3년 동안 연락이 없으니까 이제 끝났네. 그리고 이제 이자를 안 받아요. 근데 이제 조사는 항상 5년 있다 나올지 7년 있다 나올지 모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왜냐면 다음 리스크가 언제냐면요. 이 아들이 그 부동산을 팔고 새 부동산을 10년 이내에 살 때 그때 자금 출처 때 딱 또 봐요. 자금이 어디서 난 거야? 전에 있던 부동산 팔아서 낸 겁니다. 그럼 전에 있던 부동산 취득할 때는 어떻게 샀어? 타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거의 10년의 호흡으로 봐야 되는데 한 3년 지나면 되겠지 라는 생각이 여러분들을 아주 힘들게 만들 수 있다. 왜냐면 가산세는 10년치게 쌓여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생활비. 큰 돈 주면 걸리는구나. 이제 그러면 조금씩 주자. 현금 빼서 주자. ATM기에서 빼면 주겠지. 뭐 이런 것들인데 그거 다 이제 잡아내는 방법이 어렵지 않다. 물론 과세관청이 바빠서 그걸 다 못 잡는 것 뿐이에요. 일이 너무 많으세요, 그분들. 국세청 직원분들 제가 존경합니다. 예.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 하지 마셔라. 그리고 언제 걸리냐면 상속 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생전에 생활비 준 거 걸린 적 한 번도 없다고 다들 하세요. 근데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면 10년치 계산해 그때 다 보거든요. 그러면서 막 매달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내역 있잖아요. 그거 뭐겠어요? 다 증여지. 근데 그게 쌓이면 막 몇 억이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산세가 지금 아주 차곡차곡 쌓여있다고. 점진적으로. 한 번에 이제 과세가 그때 되기 때문에 이 계좌 내역 한 번씩 봐보시면 깜짝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약간 자산가분들은 살아생전이신데 뭐 이런 식이에요. 요양병원에 요즘은 있다가 돌아가시니까 2, 3년 있다 돌아가시는 형태가 많으니까 아버님 거 계좌 10년 걸 미리 봐달라 그래요. 세무조사 관점에서. 봐드리고 이런 거 리스크 있다.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마시라. 왜냐면 미래 상속세 나올 게 뻔히 보이는데 왜 그런 행위를 해서 가산세를 많이 내게끔 하느냐. 막 가산세가 몇 천만 원 몇 억이면 그러면 차라리 제가 말씀드린 거 받아들이고 그러게 계좌 운용을 해야겠구나. 그렇게 인식하는 게 차라리 낫죠. 지금까지 이 지난 7월에 정부에서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상속에 앞서서 또 증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우리 이장훈 세무사님과 함께 자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이 부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번 개편안은 아직 통과가 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가 되는지 지속적으로 주시를 해 주셔야 되고 또 그거에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사전 증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유익한 소식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